네, 안녕하세요. 한원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외과 강은혜입니다. 네, 저희가 2주 전에 또 이 자리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2주 만에 또 구독자분을 뵙게 된 것 같고요. 지난번에는 이제 암 수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또 특별히 제가 하는 암이 유방암이니까 유방암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주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저의 소개고요. 네, 넘어가 주시고. 제가 해야죠. 죄송. 잠깐 이게 아니구나. 네, 저의 이제 이전 강의들이 있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뭐 이 역사 같은 거부터 안 좋아하시죠? 근데 역사를 알아야 또 현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유방암의 역사를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1890년대 후반에 윌리엄 할스테드라는 분이 이제 유방의 근치적 절제술을 했었고요. 근치적 절제가 뭔가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 들어서 변형 근치적 절제 수술이라고 그래서 지금 하는 이제 유방암 수술이 대부분 여기 이제 변형 근치적 절제술에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저 다른 점은 근육을 이제 대흉근이라고 해서 가슴 근육 있잖아요. 근육을 이제 잘라내지 않는 게 다른 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 90년대 들어서 이제 유방을 다 절제하지 않고 보존을 해도 괜찮다는 게 보존 수술 이렇게 점점 유방암 수술은 이제 축소되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도 이제 처음에 할스테드의 근치적 절제술 시기에는 림프절을 이제 곽청 수술이라고 그래서 모든 그 겨드랑이 림프절을 다 제거하는 이제 수술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1990년대 들어서 감시 림프절 절제 수술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몇 개만 띄워보면 이제 알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2011년부터 감시 림프절에 심지어 이제 그 전이가 있어도 곽청수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데이터가 나왔고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아예 그럼 감시점 림프절 생검술도 안 하면 어떠냐. 이제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디에스컬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점점 이제 수술이 이제 축소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근치적 수술이라는 거는 뜻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라디칼이라는 거 영어로 번역한 거고요. 라디칼이라는 건 이제 뿌리란 뜻인데, 뿌리를 뽑는다.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환자가 이제 죽지만 않고 아주 큰 그 어떤, 변형만 남지 않는다면은 최대한 많이 떼내는 게 이제 최선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맥시멀 톨러러블 트리트먼트라고 해서 그래서 이 근치적 유방 절제 수술에서는 유방을 다 절제하는 건 당연하고 겉으로는 피부, 속으로는 대흉근, 그 다음에 암이 전이될 수 있는 겨드랑이 림프절까지 완전히 제거해야지만 이 암이 완치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당시에는 왜냐하면은 이 방사선 치료도 없고 뭐 항암 치료, 호르몬 치료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수술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주장했던 거고요. 이런 게 이제 20세기 중반까지 정설로 이제 믿어지면서 유방암뿐 아니라 모든 수술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암 수술들이 발전됐다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신약이 나오면, 그죠? 신약이 나오면은 임상 시험을 통해서 그 전에 있던 치료하고 비교를 해서 임상 시험을 해서 무작위로 이제 배정해서 그 전 약보다 이게 이제 우월성을 보이면 이게 이제 신약이 받아들여서 쓰이는 건데 이 수술은 이제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개념만 가지고 이런 근치적 수술을 해야지 완치된다는 이제 개념만 가지고 시작된 거고 임상 시험 같은 거 없었죠. 시작돼서 그러다가 그냥 그걸 믿고 해 오다가 이제 와서 이제 우리가 좀 덜 하면 어떨까 하는 오히려 그런 임상 시험을 이제 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라디컬 마스텍토미? 라디칼 마스텍토미 저도 못 봤어요. 제가 이제 전공이
시절 1990년대 저 초중반만 해도 이미 변형 근치적 유방 절제술을 해가지고 이 근치적 유방 절제 수술은 교과서에서는 그때도 네. 이미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정점이 확대 근치적 유방 절제 수술이에요. 이거 저도 본 적이 없는 수술인데 왜냐하면은 이때 이제 이게 이제 1964년 논문이니까 이제 1960년대죠. 이 유방암이 겨드랑이 림프절로도 가지만 이 내유 림프절이라고 해서 90%는 겨드랑이 쪽으로 가는데요. 한 10% 정도는 이 안쪽에 그 림프절, 요 가슴 갈비뼈 사이사이 안에 있는 림프절로도 가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굉장히 전이가 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겨드랑이도 떼면 여기도 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떼려면은 이 그림처럼 이 갈비뼈를 이제 잘랐던 거예요. 갈비뼈를 뭐 5개를 잘랐다고 보통 돼 있는데 갈비뼈를 자르고 그 림프절을 다 떼어내고 했으니까 이게 환자가 얼마나 고통이 이제 심하고 그랬을지 예상되죠. 그다음에 이제 슈퍼 라디칼도 있는데 이거보다 이제 더 예, 슈퍼 라디칼이라는 거는 아예 이 저 쇄골 상부 림프절도 다 띄었다 그러고 그리고 뭐 이 저 뭐죠 종격동 림프절까지 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했는지 참 상상도 안 가는 그런 수술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유방의 이제 보존 수술에 이제 선구자가 2분이 있는데 위에 분은 이제 미국의 버나드 피셔라는 분이고요. 아래는 이제 이탈리아의 밀란의 움베르토 베로네시라는 분인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1970년대에 이제 이 아이디어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유방을 꼭 다 절제하지 않고 부분만 절제하고 이 당시 이제 방사선 치료가 이제 발달해가지고 부분만 하고 방사선 치료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때 70년대 이제 환자를 그 등록시켜가지고 임상 시험을 했는데 그게 뭐 거의 한 10년씩 걸렸는데 두 연구에서 똑같이 부분만 절제한 거랑 다 절제한 거랑 이제 차이가 없는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가 이제 80년대 나왔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부분 절제 수술이 점점점 이제 많이 시행되게 되고요. 이건 이제 20년 그 추적 결과예요. 그래서 2002년에 이제 발표됐는데 역시 이제 그래프가 다 쭉 겹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재발이나 생존율에 차이가 없다라는 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이제 유방 수술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유방을 전절제하냐, 완전히 없애면 이제 전절제술. 그 다음에 유방을 조금이라도 살리면 이제 유방 보존 수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요새는 부분 절제를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비율상. 요 밑에 이제 그래프가 있잖아요. 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전절제술이 더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현대에 와서는 20년 안쪽으로 해서 엄청. 그렇죠. 이제 부분 절제가 거의 70% 가까이 하고 한 30% 정도가 이제 전절제 수술을 하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 좀 우리가 아무리 좀 아직까지 발전을 해도 전절제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아직도 전절제를 해야지 돼요. 그럼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이제 생각하시고 뭐 물어보시는 게 이걸 다 절제하면은 여기 암 안 생기지 않느냐. 다 절제하면 저도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사실 이거고. 그렇죠. 이게 상식선에서는 사실 이제 전절제 수술이 훨씬 안전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예전에도 그래서 전절제 수술부터 당연히 시작을 한 걸 거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전절제 수술을 하려고 일부러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교수님은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 전절제 수술, 방사선, 네, 부분절제 그거는 수술 이제 고민하고 하면. 그간의 임상 시험 결과가 다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 네네. 표에도 있지만 부분 절제를 한 거와 전절제 수술에다가 방사선, 부분 절제는 기본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다 한 거죠. 네네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방사선 치료하는 환자들이랑 비교해 봤더니 요 전절제 수술한 사람도 이 수술 부위에 재발을 해요. 그 이제 국소 재발이라 그러는데 그게 한 3%에서 7%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부분 절제한 사람도 그거보다 별로 그렇게 재발이 차이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암이 안 생기기 위해서 전절제할 필요는 없다. 게다가
뭐 생존율이라든지 다른 데 전이 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차이가 없고 오히려 그냥 이런 후양적 연구에서는 부분절제 환자들이 더 생존율이 높다는 결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약간 좀 바이어스. 삐뚤림이 있는 네네. 연구들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래서 굳이 부분절제를 할 수 있는데 전절제를 할 필요는 없다. 하여튼 근데 부분절제를 그럼 다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 그러면 이제 꼭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 이 절제연, 이 암을 이렇게 떼어내면은요, 그 떼낸 그 언저리 이제 떼낸 그 우리가 그 절제연이라고 그러는데 잘라낸 단면에 암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깨끗이 제거가 된 거. 뒤에 그림이 나오지만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거 뭔가 이제 부분 절제를 한다는 거는 미용적인 이유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전절제한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건데 부분을 하는데 이게 유방이 찌그러지면 미용적인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나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쁠 것으로 예상되면 전절제를 하는 게 낫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사선 치료를 이제 부분 절제는 꼭 해야지만 전절제랑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전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반대쪽 유방까지 한쪽 암인데 반대쪽까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반대쪽까지 절제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과거에 이제 여러 연구가 있는데 반대쪽 유방에 절제를 해서 생존율이 더 높아진다는 근거는 전혀 없고요. 근데 유전성암은 약간 이제 좀 다른데 네. 뭐 BRCA1이나 BRCA2 이제 그 돌연변이 있는 그런 분들은 반대쪽 절제를 권유를 하죠. 그쪽에 생길 확률이 아무래도 훨씬 높으니까 한 20-3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고 또 최근에 또 연구에서는 젊은 사람들 반대쪽까지 절제했을 때 생존율이 더 높다는 이제 결과도 그건 후양적 연구긴 하지만 결과도 나와서 이제 그런 유전성암에서는 반대쪽 절제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와서 전절제 수술, 그러니까 부분절제 수술이 가능해도 전절제 수술이나 반대쪽 수술을 하고 싶다는 환자들의 약간 심리를 보면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단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네. 거에 대한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어떻게 보면 클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전절제나 반대쪽 수술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사실 그 다음 외래 때 다시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한번 다시 생각하고 네네네. 오시라. 네, 네네. 왜냐면 이게 전절제는 실제 하면 네. 돌릴 수가 또 없으니까 부분절제로 그렇죠. 다시 네네네. 그런 부분들을 네. 좀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네, 또 그런 뭐 게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네. 정보를 좀 더 얻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오늘 주제가 유방암수술 무엇이 중요한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전절제냐 부분절제냐 이건 것 같아요. 네, 제일 관심이 많은. 네네네. 그래서 그 우리가 고려하는 사항은 이제 암의 크기가 제일 중요하죠. 암이 클수록 아무래도 전절제를 해야 될 경우가 많고 보통 한 4cm가 넘어가면 부분절제하기는 어려워요. 보통의 유방 크기에서는 모양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병변이 암이 이제 하나인 경우가 있고 여러 개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여러 개가 있을수록 부분절제하기가 어려워지죠. 그 다음 위치가 중요한데 위치가 아무래도 유방의 아래쪽이 있으면은 부분절제하기가 어렵고 모양이 여기가 꺼지니까 네. 더 안 좋은 경우가 많고 위쪽이나 이제 바깥쪽에 있을수록 부분절제하기가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유두와의 거리, 유두가 하고 이제 암이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좀 커도 부분절제할 수가 있고요. 유두랑 아무래도 가까우면 좀 작아도 부분절제하기가 어렵고 모양이 안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유방의 크기가 중요하죠. 유방이 아주 큰 사람은 암이 커도 네, 맞아요. 부분절제를 네. 해도 괜찮은데 유방이 작은 사람은 암이 작아도 부분절제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의 선호도. 똑같은 상황이라도 이제 환자분이 생각하고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이 어떤 걸 더 선호하는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 팩터고요. 그 다음에 재수술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는 뭐냐면은 부분 절제를 했을 때는 뒤에 나오겠지만 그 절제연에 암이 있다고 이제 나오게 되면은 재수술을 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뭐 작게는 뭐 2%뭐 이런 병원도 있는데 뭐 높게는 미국에서는 20%뭐 이렇게 보고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수술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즉시 재건 수술이 되는 상황인가도 또 중요하죠. 네. 아무래도 즉시 재건 수술하고 그런 경험이 많고 잘 하면은 전절제술, 전절제를 네. 좀 더 하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더 좀 그렇죠. 선호하는. 네. 네네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부분이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불악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양쪽 절제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요즘은 선행항암 화학요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또 원래 뒤에 또 얘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얘기도 했죠. 방사선 치료 필수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부분 절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암 세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게 왜 어렵냐? 뭐 생각하면 그냥 그 암 딱 보이는 거 떼어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는데, 이게 아보카도처럼 요 씨가 있고 이렇게 과일이 있으면은 이거 쏙 빼면 되잖아요. 근데 암은 이렇게 쏙 빠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 유방암 단면인데 여기 이제 가운데 하얀 부분이 암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딱딱하고 굉장히 서걱서걱한데 이 노란 부분 이제 정상 부분인데 이게 경계가 불분명하죠, 상당히. 이걸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암세포가 이렇게 수박씨처럼 정상 조직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눈으로 보면 이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암세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디까지 떼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다 뗐는지를 사실은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는데, 수술할 때는 우리는 그냥 뭐 육안으로 보고 하는 거잖아요. 네. 뭐 현미경으로 뭐 수술을 할 수는 수술도 있는데 그런 건 이제 혈관 연결할 때 미세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현미경으로도 암세포는 보이지가 않아요. 암세포를 보려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걸 굉장히 얇게 이제 빛이 투과할 정도로 얇게 잘라서 그거를 고정시켜서 현미경으로 이렇게 400배 이상으로 확대를 해야지만 이게 암인지 아닌지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 중에는 암세포를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러면 이제 절제연이라는 개념이고요. 이게 이제 검은 부분이 암이고 이 노란 부분이 이제 암이 아닌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잘라내면 요 암 부분에 이제 암이 아닌 부분이 이렇게 이제 붙어가지고 요 잘라낸 단면에 암이 하나도 없어야지만 깨끗이 된 네. 거죠, 그죠? 근데 어느 부분에 이렇게 잘리게 되면 이 단면에 암이 있고 단면에 암이 있다는 거는 잘라내지 않은 몸에도 이 암세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B처럼 이제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그 유방 수술을 이제 부분 절제라면 보통 이런 하나의 기름 덩어리처럼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를 이제 위치 뭐 아래 아니 위쪽 뭐 바깥쪽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병리과 쌤한테 이제 보내면은 병리과 쌤이 요거를 겉에를 다 시커먼 잉크를 칠한 다음에 이걸 이제 쭉 잘라요. 이렇게 시리얼하게 이렇게 자른다 그러는데 얇게 쭉 토막을 내가지고 그 단면들을 다 현미경으로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이제 절제연에 이렇게 이제 암이 닿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깨끗하게 암이 가운데 있고 정상 조직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야지만 모든 단면에서 이게 정확하게 이제 암이 다 절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한 군데라도 절제연에 암이 닿았으면은 그걸 우리가 절제연의 양성, 절제연에 암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어떻게 하겠? 재수술. 네. 이게 이제 어쩔 수 네. 없이 사실 몇 프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걸 이제 재수술을 네네.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 전절제를 네. 해야지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재수술 줄이려는 노력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정확하게 떼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수술 전에 이렇게 그 우리가 와이어 로컬리제이션이라 그래서 철사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암 있는 부위를 그 부위는 이제 정확하게 떼내고 떼낸 거를 또 이렇게 사진 엑스레이를 확인하고. 찍어서 여기가 잘 제거가 됐는지를 또 보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이제 요걸 정확하게 다 표시를 해가지고 병리과에 보내면은 병리과에서 이제 이걸 다 관찰을 잘 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 걸 이제 줄이려는 노력 중에 하나가 이제 동결 절편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많이 하는 건데 뭐냐면은 원래 아까 이제 현미경을 우리가 암을 보려면 얇게 잘라가지고 그거를 고정시켜서 현미경 관찰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네. 걸리는 과정이에요. 저희가 보통 2주 정도는 있어야 이제 결과가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그건 뭐 이제 최종 보고까지인 것처럼 아무래도 하여튼 조직을 네. 고정하고 이런 게 하루 이틀은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수술실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편법이라기보다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리는 거예요. 조직을 얼리면 이걸 얇게 자를 수가 있잖아요. 얼려서 그거를 잘라서 거기서 바로 염색을 해서 병리과 쌤이 바로 관찰하면은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100% 맞는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표준 그 검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이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 뭐 NCCN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데서 어디서도 이 동결 절편 검사를 하라고 그 권고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아세요? 의료 비용이 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있죠. 예, 미국 같은 데는 그게 굉장히 비용이 많으니까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뭐냐면 우리는 유방암을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다 그 위장관 수술을 하시는 분들 간, 네네. 담도나 그런 쪽에 이제 수술하시는 분들이 유방암 수술하게 되면서 그쪽에서 이제 이 동결 절편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재수술하기가 어려운 원래 수술을 하시던 분들이 그런 네네. 분들이 이제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런 관습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표준이 아닌데다가 위음성, 위양성이 있어요. 위음성이라는 거는 동결 절편에서 암이 없다 그랬는데 실제는 있는 거죠. 위양성은 더 나쁜데 동결 절편에 암이 있다고 그랬는데 잘라보니까 실제로는 더 원래는 없었던 네. 건데 괜히 더 자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절제를 또 불필요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제 비용이 많이 드니까 비용 효과를 따져봤을 때도 비용 효과적이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런 동결 절편을 안 해도 아까 이제 그런 노력 우리가 여러 가지 절제한 양성이 예상되는 환자만 선택적으로 해도 서울대학병원의 경험으로 재수술 비율이 4% 정도니까 사실 큰 차이가 동결 없기는. 절편한 것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동결 절편해가지고 뭐 좀 더 잘라낼지 전절제를 할지 그 자리에서 이제 결정하게 되면 물론 이제 수술 전에 다 얘기를 해놓겠지만 이 환자하고 그 우리가 공유 의사 결정이라고 그러는데 네. 상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상의할 수 없고 마취 중에 이제 결정이 일어난다는 것이 또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건 하여튼 뭐 외과 선생님들보다 이제 생각이 좀 다르고 서전들마다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고 아직도 이 동결 절편 네. 검사를 많이 선호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에는 선행 항암 치료를 많이 하니까는요. 선행 항암 치료에 따라서 이제 수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헐투가 양성이라든지 삼중 음성 이런 암은 이제 대부분 선행 거의 다 항암으로 가죠. 네. 그리고 이제 호르몬 양성이고 헐투는 음성인 환자들은 3기이거나 또는 뭐 온코타입 같은 다유전자 검사를 해서 고위험으로 나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항암 치료를 먼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암 치료를 먼저 해서 원래는 전절제를 해야 되는 분인데 그게 이제 충분히 줄어들어서 부분절제가 이제 되는 경우가 있으면 부분절제를 할 수가 있고요. 원래부터 이제 보존 수술 가능한 분이면 이제 할 수가 있고 또 안 되는 분은 이제 전절제술과 동시 보건 수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항암 치료를 했을 때 헐투 양성이나 삼중 음성은 한 40~50%는 원래 전절제인데 부분 절제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사이즈가 작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호르몬 양성 헐투 음성은 한 35% 정도만 그게 이제 가능하게 된다고 돼 있는데 이제 과거 데이터 이런 것도 이제 좀 변하고 있죠. 점점 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전절제 수술을 했을 때는 재건 수술, 복원 수술이라고도 할 수 있죠. 부르는데요. 이제 유방을 만들어 주는 네. 거죠. 네.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죠. 자기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과 이제 보형물, 인공 보형물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기 조직은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제일 많이 하는 건 이제 뱃살로. 뱃살, 네. 네.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서 어디 살이 제일 많은 데가 이 배거든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뱃살이 별로 없으니까 뱃살로 좀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또 이게 배가 많으면 하기 좋죠. 배도 없어지니까. 네. 네, 그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살을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 뭐 자세한 거는 좀 더 그렇게 간단하진 않지만 이제 혈관과 혈관을 연결해 줘야 네. 돼서 이게 이제 사실 좀 복잡한. 그렇죠. 현미경으로 네. 수술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자기 조직으로 하는 방법은 수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옛날에는 막 8시간 걸리고 막 그런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빨라졌죠. 한 서너 시간이면 하는 것 같은데 그죠? 네. 그 외에도 뭐 이제 등살이나 뭐 아주 드물지만 엉덩이나 허벅지 살도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일은 드물고 다 이제 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제 등살로 할 때는 보통 또 보형물을 넣고 거기다 등살로 커버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보형물 수술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울대학병원의 이제 데이터인데 즉시 재건 수술 이제 절제하면서 동시에 그 재건 수술하는 숫자가 매년 이제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전절제 했을 때 50% 이상 복원 수술 동시에 하는데 젊은 분들 보면은 이제 30~40대는 거의 다. 그렇죠. 네. 70% 이상 즉시 재건 수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분 절제하는 분들도 사실은 좀 이제 꺼지는 거나 이런 거를 많이 걱정을 하시니까 네. 보형물을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재건 수술 같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교수님? 근데 이제 부분 절제는요 보형물은 안 되고요. 이 보형물이라는 건 유방 전체의 모양에 네. 맞춰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넣으면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시도가 많이 있었을 텐데 이게 상당히 이제 이물감이 있고 딱딱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적당하지가 않고 전절제 할 때만 할 수 있고 부분만 했을 때는 이제 요즘에 그 암 성형 수술 온코플라스틱 서저리라고 네. 해서 또 이제 그런 기법들이 있는데요. 그런 걸 사용해서 최대한 이제 모양이 변형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즉시 재건할 때는 우리가 전절제하면 피부도 많이 없애지만 즉시 재건할 때는 가능하면 피부를 많이 안 없애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유두도 이분은 이제 만들어준 거예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네네. 유두를 없애고 새로 만든 유두고요. 이분은 이제 유두를 살린 거예요. 유두를 살려서 수술하고 보형물을 넣은 거죠. 이런 걸 이제 유두 유륜 보존 절제 수술이라고 해서 요 바깥쪽이나 이제 아래쪽을 째가지고 유두하고 유륜하고 이 피부를 다 살리고 안에만 제거하고 보형물 넣는 방식. 요 환자도 마찬가지죠. 거의 이제 깜쪽 같은. 네. 요즘은 또 이제 로봇 수술까지 하면은 이 짠 흉터도 훨씬 또 작게 만들고 뭐 이렇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유방 수술에 대한 얘기고요. 그 이제 유방 수술에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이에요. 아까 이제 설명드렸지만 이 윌리엄 할스테드라는 분이 처음에 할 때 겨드랑이 림프절을 다 제거해야지만 그 완치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사실은 실제 이렇게 보이지는 않죠. 이게 해부학 책인데 이 림프절이 이렇게 있다.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돼 있지만 실제 눈으로 보면은 그냥 노란색이죠. 그래서
이 겨드랑이 이제 림프절들이 이렇게 분포돼 있는데 이거를 다 이제 없애는 것이 이제 곽청 수술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이제 설명드렸는데 그 림프절은 뭐고 도대체 왜 제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암이 이제 다른 장기로 가려면 혈관을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혈관을 타고 가기는 굉장히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고 암세포가 복잡한 돌연변이를 네. 해서 능력을 많이 얻어야지만 능력치를 얻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건데 이 림프계는 개방된 시스템이라서 우리가 이제 혈관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피가 나고 혈관이 보이니까 혈관이라는 건 아는데 림프관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림프액이라는 건 투명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림프액이 있다는 거를 잘 모르죠. 일반인들은 잘 네. 그렇죠. 본인은 아셨어요? 저도 의과대학 들어오고 나서 네. 알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체액이 순환하는 두 가지 시스템이 이제 혈관, 혈액 순환 시스템하고 림프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개방된 시스템이라서 그냥 이 그 암세포가 떨어져서 우연히 그냥 떨어져 나간 것도 글로 들어가서 이 림프절에 가서 걸리는 거죠. 그것이 이제 림프절이라는 게 이 겨드랑이, 사타구니, 그 다음에 목이라든지 또 뱃속에는 이 후복막 쪽에 이렇게 림프절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제 가까운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유방에는 이제 겨드랑이로 대부분 가요. 그래서 이때 이제 옛날에 그 개념들은 이 림프절에 암이 있으니까 요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것이 장차 재발과 전이의 중요한 씨앗이 될 거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원격 전이는 힘들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 암이 이제 어디 다른 데로 혈관을 타고 가려면 일단은 혈관을 뚫고 들어가야 되죠. 네. 일단 혈관 뚫고 들어가서 혈관 안에서 혈액 속에서 잘 살아남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잘 살아남은 이 혈중 이제 순환 그 암세포들이 또 어딘가에 가서 혈관을 뚫고 나와야 되죠. 그래야지만 이제 그 장기 간이나 이제 폐에 가서 이게 이제 살아남아야 전이가 되는 거니까 이 암세포가 이제 쉽게 암세포가 아무리 독한 놈이라도 쉽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돌연변이를 거치면서 능력을 갖춰야지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술이라는 거는 그 부분만 떼는 거잖아요. 근데 유방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초기에도 암세포들이 이런 능력을 가져가지고 혈중에 돌아다니고 그걸 이제 네. 서큘레이팅 튜머셀 순환 종양세포라는 게 있다는 게 이제 밝혀졌죠, 그죠? 그건 입증됐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폐나 골수나 이런데 그 검사를 해보면은 거기에 미세한 전이가 이미 초기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뭐 무조건 크게 하는 게 능사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 겨드랑이 림프절 이제 곽청술, 뭐 청소술 이렇게 한국말로도 표현하는데 악실라리 림프노드 다이섹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겨드랑이 이제 림프절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림프절이라는 게 눈에 이렇게 다른 주변 조직하고 쉽게 구분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떡이죠. 떡을 생각하면 되는데 떡에 이제 콩이 박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떡이 하얗고 콩이 까마니까 쉽게 발라낼 수 있지만 저희는 사실 다 하얗다고. 여기는 이제 림프절은 이 허연 노란 지방 안에 들어 있어 가지고 잘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지방 조직을 다 떼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혈관하고 신경만 이렇게 남겨놓고 그 안에 이제 연부 조직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다 떼면은 림프절이 이제 깨끗이 곽청이 됐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앙사하게 이렇게 뼈만 남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 이제 깨끗이 수술이 됐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최근까지도 거의 다 네. 곽청 수술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림프절은 네네네. 좀 줄어든 지가 진짜 얼마 안 된 네, 것 같아요. 얼마 안 수술 됐죠. 자체가. 네. 네네네. 진짜 역사가 네. 빨리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데 림프절 이제 왜 제거해야 되는가? 이분 이제 조지 말로리라는 분이고요. 옛날 분이라 뭐 요즘 분들 잘 모를 텐데 그 에베레스트를 이제 최초로 정복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런 논란이 있는 사람인데 여기 위에 이제 양복 입고 앞에 발라주고 있는 분 이분인데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제 왜 산에 오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산이 있으니까라고 이제 대답해서 그렇게 명언처럼 됐는데 사실은 뭐 바보 같은 대답이죠, 그죠? 그래서 림프절 왜 떼느냐? 림프절에 암이 있으니까 뗀다라는 것이라는 이제 비슷한 거라서 제가 이제 인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관성적으로 림프절 수술을 쭉 해왔는데 거꾸로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는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제 림프절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당연히 있고요. 그런 곽청 수술을 현재 근거로서 해야 되는 환자들은 이제 3기 이상 네. 림프절에 이제 전이가 이제 3개 이상 이제 전이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암이 림프절에 재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림프절에 이제 재발한 경우는 지금도 곽청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임상 시험을 통해서 림프절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찾는 단계에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임상 시험을 한다는 게 환자를 모집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게 연구비도 뭐 수십억이 있어야 되고 하나 연구하려면 그 다음에 환자를 잘 모았다 그래도 이 유방암 같은 경우는 재발하는지 봐야 되니까 5년, 10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바꾸는데 5년, 10년 이상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또 어려운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림프절은 이제 그런 치료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중요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특히 우리 이제 종양내과 교수님들은 굉장히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거기에 림프절에 전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느냐 안 되는데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뭐 다른 표적 치료라든지 신약들. 뭐 CDK 역제 뭐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써야 되고 안 써도 되는 경우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 정보를 위해서 이제 림프절을 이제 떼야 된다라고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즘은 이제 감시림프절 생검수를 대부분 이제 하고요. 이제 감시림프절이라는 거는 유방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림프관을 타고 가서 겨드랑이에 만나는 이제 제일 앞에 있는 림프절은 이제 감시림프절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센티넬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띄어서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암이 없으면은 뒤에도 다 암이 없으니까 여기만 이제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사성 동위원소를 넣으면은 이 기계를 기계로, 네. 이제 대면 이제 소리가 나니까 소리 나는 그 림프절을 찾을 수가 있고요. 또 이 파란 약을 주사하면은 그게 또 림프절이 파랗게 염색이 되기 때문에 파란 염색된 그 림프절만 이건 약간 뺄 웃긴 수가 건데 있어요. 환자분들이 수술 첫날 되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소변을 네. 보면 그런 질문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파란 게 나온다고요? 네네네. 네, 아주 흔한 일은 아닌데 가능은 하죠. 네. 그게 저 이제 염색한 것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술 때 그것도 그렇고 이제 주사해 놓은 것 때문에 사실은 유두 근처가 이제 그렇죠. 멍든 것처럼 유두 색깔이 근처에다가 파란 걸 주사하기 때문에 네네. 그게 이제 없어지지 않고 상당히 오래 가는 네. 수도 있고 아예 막 문신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또 동위원소만 쓰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미국 사람 같은 경우는 동위원소를 싫어해서 그냥 저 염색만. 염색약만 갖고 또 수술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림프 부종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게 뭐 사실 시간이 될까요? 자, 한번 틀어볼까? 소리가 안 나오네. 이 소리가 나오게 할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이 림프 저를 수술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이제 림프 부종이라는 거고요. 그게 왜냐하면은 이 림프액이 유방에서 겨드랑이로 가기도 하지만 이 팔에 있는 림프액이 다 이 겨드랑이를 지나야지만 심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떼면은 그 길이 막히니까 이 팔이 붓는 거죠. 근데 이게 한번 부으면은 계속 평생 부은 채로 살아야 돼요. 여기 사진처럼 이 굉장히 막 코끼리처럼 이 팔이 부으니까 아주 평생 그 부작용을 심하게 겪을 수가 있어서 환자들이 수술할 때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림프 맞습니다. 그래서 부종인데. 가능하면 이제 림프절을 많이 안 떼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떼는 네, 경우 네. 아까 그런 곽청 수술하면은 한 뭐 3명 중에 1명 정도는 오는 것 같고요. 감시 림프절만 했을 때는 뭐 한 5% 정도 이렇게 림프 부종이 올 수가 있어요. 넘어가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그런 겨드랑이 수술은 이제 점점 축소되는 이제 추세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는 그 감시 림프절을 아예 안 해도 되는 그런 연구를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연구가 이제 여기 글씨가 작지만 사운드 연구, 인세마 연구 이런 게 이제 작년 재작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기면서 호르몬 양성에. 그렇죠. 폐경 후 여성이고 호르몬 양성이고 헐트 음성이고 요런 또 이제 그 조직학 등급도 이제 낮고 요런 환자들에서는 이제 감시 림프절 수술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 하나 안 하나 재발에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나왔고 그걸 좀 더 이제 확대하는 이제 연구가 우리나라 이제 노틸러스라는 연구고요. 네, 교수님이 네. 지금 진행해 주시는. 예, 우리나라 이제 대병 병원들이 모두 참여해서 하고 있고 역시 이제 감시 림프절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이 차이가 없다는 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났는데, 네, 감사하고 우리 이제 수술실의 모습은 이렇고요. 우리 강은혜 쌤은 오늘의 제목이기도 한데, 그래서 유방암 수술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유방암 수술이 선택지가 너무 많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다른 수술들은 사실 뭐 배수술이나 뭐 다른 수술들을 보면 보통 이거 하세요라고 정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유방암은 부분 절제할지 전절제할지 아니면 전절제하면 뭐 성형 수술을 같이 할지 말지 이런 선택지가 많아서 의사와 환자와의 소통이 되게 저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정보를 많이 아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그런 거에서 오늘 강의가 꽤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네네네. 아는 게 제일 네네.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드려볼까요? 노랑님이 한원식 교수님께 수술 받았습니다. 유방암 9년차. 타목시펜 10년 복용하셨나 봐요. 거의. 그리고 브라카 이상 없고 유방외과나 NGS 검사 임상 시 남동생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브라카 검사는 하신 하셨다는 거고. 거 아니야? 네, 네. 아, 네. 브라카 검사 했는데 NGS 검사를 또 하시겠다고요? 근데 가족력이 이렇게 제 생각에는 그래요. 가족력이 지금 아주 강하지는 않잖아요. 아버지 전립선암이고 딸이 유방암이고 따님 유방암이다. 해볼 수는 그 얘기 맞는 거죠? 네네네. 따님이 유방암이시라는 거죠?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드물게는 이 브라카 1, 2 외에도. 외에 그렇죠. 네네. 다른 유전자의 이상이 요즘 나오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또 아주 흔한 일은 아니라서 아주 강력한 좀 가족력이 있을 때 저희가 검사를 하긴 하는데 요 정도면은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보험이 안 되는 거 네, 말고는 어차피 사실은, 보험은 네. 안 되기 때문에요. 근데 보험이 안 되진 않죠. NGS 50% 되지 않나요? 네.
그게 또 축소되긴 했는데 예전에 50% 되다가 또 요즘에 폐암만 되고 또 유방암은 더 줄인다고 했었는데 그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인 비용이 부담은 비용이 좀 크긴 합니다. 예, 네. 들긴 하는데 네. 어쨌든 해보실 수는 있고 예, 그거는 뭐 누구는 누구는 또 보험이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생분이나 뭐 본인이나 와서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강은혜 교수님이 읽어주시죠. 저기. 네. 집사람 사모님이 유방암 연기고 수술 이후 호르몬 억제제를 먹고 계시고 갱년기 증상이 있어서 열이 올랐다 내렸다고 다리 저림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호르몬제를 먹고 사실은 비슷한 증상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갱년기 증상이 있는 것도 당연히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팔다리 저림 증상도 사실 꽤 많은 증상들이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증상이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 사실은 조금 다른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환자분을 볼 때 연기 수술 이후에 호르몬 억제제 먹는 분들은 부작용이 너무 심하면 이제 약을 좀 줄인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지금 증상이 많이 심한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림프 부종에 의한 거랑 또 약 먹고 나오는 증상들이랑은 사실 조금 다른 증상들이어가지고 요거는 사실 진료를 봐야 정확히 알긴 하겠지만 호르몬 먹고 나서 충분히 있을 만한 증상이라고 네, 보이긴 합니다. 연기암이시니까 네네. 아마 림프 부종일 확률은 별로 없을 네네. 것 같고요. 네, 호르몬제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저 처방하신 네네.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방 림프 전이가 잘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림프 전이는 다른 암도 다 잘 돼요. 근데 유방암은 이제 딴 데로 안 가고 여기 아주 가는 길이 심플해가지고요. 네. 겨드랑이 림프절로 대부분 가거든요. 가깝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발견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런 거고요. 다른 암도 그 가까운 림프절로 갑니다. 위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이 복잡하죠. 여러 군데로 막 흩어지니까 유방암은 그게 이제 단순해서 그걸 좀 더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레나김님. 치료 후 3년 지나면 허투 양성이나 삼중음성도 제발 떨어진다고 하는데 선수술의 경우 수술 후가 기준인가요? 항암 완료가 기준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보통은 항암 완료하고 수술하고 마치는 기간이 한두 달 정도 사실은 차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재발이 떨어진다고 하는 기간 자체가 사실은 명확히 뭐 딱 떨어지는 기간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3년에서 5년 정도 보통 허투 양성이나 삼중음성 이제 5년 정도까지를 많이 보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날짜적인 기준이 있는 거는 아니고 사실은 그래서 그냥 보통 치료 시작하는 그러니까 치료가 다 끝난 수술 후 기준으로 보기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네. 이거는 사실 좀 그 어려운 질문이긴 하고요. 이제 뭐 3년 지나면 제발 떨어진다는 게 무슨 3년이면 이게 가다가 뚝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네. 서서히 떨어지는 약간, 거기 때문에 그 경계선이라는 게 이제 확실히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3년 정도 되면 재발 확률이 처음보다는 이제 많이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거를 수술 기준인지 뭐 항암 기준인지 그렇게 따질 수는 없습니다. 다음 분 이미숙님이고 2007년에 유방암 2기로 전절제를 했는데 정기 검진을 하고 있는데 2007년이면 벌써 한 18년 됐네요. 뼈 사진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보통 이제 10년 이상 되면은 추적 검사는 안 하긴 하거든요. 근데 또 이것도 역시 이제 병원마다 또 다를 수가 있어서 제가 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지금 너무 오래되셔서 사실은 제 생각에는 뼈 사진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다음 분 읽어주시죠. 최소영 환자분. 항암제 부작용은 126가지인데 수술 부작용이 항암제 부작용보다 더 가지수가 많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항암제가 이제 뭐 어디서 보고 얘기하신 거겠지만 부작용이 사실 훨씬 많은 게 맞습니다. 수술보다는.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고통도 그렇고 저희가 사실은 이제 회진 돌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인데 수술이 하고 있는 치료 중에 제일 편한 축에 속하는 사실은 치료거든요. 그래서 선행항암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수술을 할 때는 훨씬 수월하다고 느끼실 거고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수술할 때 나오는 부작용들이 있긴 하지만 뭐 출혈하거나 뭐 재수술하는 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본인이 느끼시기에는 그렇게 크게 부작용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수술은. 그렇죠. 아무래도 항암 치료가 훨씬 네, 힘들죠. 네, 네, 네. 수술 부작용이라고 해봤자 대부분 뭐 림프 림프 부종, 부종이고 네네. 장기적으로는 네. 단기로 보면 네. 사실 훨씬. 재건 수술은 암 수술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그런 건 없고요. 당연히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보통은 뭐 이제 수술하고 한 6개월만 지나면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 수술하신 분하고 또 성형외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근데 요즘은 할 거면 암 수술할 네. 때 이제 같이 하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네. 다음. 아모르님이 페마라 먹고 있습니다. 골다공증 주사 처방을 주셨는데 개인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맞아도 될까요? 꼭 내분비내과에서 맞아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거는 사실 재활의학과에서 주사를 맞을 수 있다고 하면 맞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죠. 네. 골밀도 검사만 뭐 네, 네, 정확하게 네. 하면 되죠. 네. 네, 네, 네. 네. 항암 치료 4차 중 백혈구 혈소판 수치가 바닥인데 갑자기 손가락 엉덩이 사이에 수포 같은 게 나는데 네. 이런 환자들이 사실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상포진 올라오는 환자들도 있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제 보통 항암 치료를 하면 그 피부 자체도 좀 얇아지고 이제 피부 염증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거는 그냥 이제 단순 염증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수포가 포진 가능성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또 대답하기 약간 어렵기는 하네요. 네. 체중이 35kg일 때 4차 항암 치료 결과는 암은 안 보인다는데 6차까지 버틸 체력이 없다. 이런 분들이 사실 많긴 하거든요. 네네. 네, 사실은 끝까지 다 하고 수술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거는 종양내과 지금 항암 치료하는 교수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너무 이게 이제 부작용도 크고 체력적으로 힘들게 되면 중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중단하고 수술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할 수 있으면 끝까지 다 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더 받고 교수님. 네네. 림프절이 3개면 이기말 4개부터 3기이긴 하고요. 네, 아까 제가 3개라고 해서 그걸 기억하셨나 본데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4개부터 3기입니다. 네. 끝낼까요? 네. 네, 오늘 그 유방암 수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고요. 우리 유방암의 수술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는데 특히 최근에 진료를 받으셔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강은혜 교수님 무슨 말씀 없으신가요? 네, 뭐 물어보시는 내용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한호식 교수님이 향후 하시는 강의 내용에 조금 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 많이 해주시는 내용들도 해서. 네. 네, 앞으로도 많이 강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